이번에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 달 막 지났는데 사회 전체가 마치 정지된 것처럼 한 달이 지났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월드컵이 한 달 딱 남았는데 딴 때 같았으면 월드컵 100일 전부터 나라가 월드컵으로 뒤에 덮여 있어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 근데 지금 월드컵에 월자도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은 그나마 좀 낮았지만 처음 사고 터지고 나서 한 2주 정도는 여러분들 학교 와도 학교 온 느낌이 좀 달랐을 거고, 내가 사는 게 뭔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 이렇게 좀 먼 거리감을 느끼는, 그러니까 내가 나같지가 않고 내가 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진짜 현실 같지 않아요. 소위 말해서 비현실감이 늘어나 있었어요. 텔레비에서도 뭐 연애 프로그램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주일 지나가는 느낌이 모든 게 사라져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이 몇 명이 죽은 사건이죠. 실종자와 사망자 다 합쳐서 지금 304명 정도 죽은 사건. 304명. 물론 앞으로 조금 더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6.25는 얼마만큼 죽은 사건이었을까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군 신분을 갖고 죽은 사람이 13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실종된 사람이 15만 명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군 신분을 갖고 그 6.25 기간 동안 목숨을 잃은 사람이 28만 명. 거기에 남한의 민간인이 죽은 사람 숫자가 10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6.25라고 하는 것이 남한에서 130만 명이 죽은 사건입니다. 북한은 어땠을까? 북한은 인민군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사망 또는 실종된 사람의 숫자가 52만 명 정도로 지금 추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으로 죽은 사람이 약 200만 정도 돼요. 북한은 250명이 죽었어요. 합쳐서 6.25라고 하는 이 사건이 한반도에서 만든 사람의 죽음의 숫자는 380만 정도. 304명 죽고 지금 뭐 전 사회가 트라우마를 받았네, 뭐 힐링이 필요하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6.25는 그것의 어느 정도 규모? 만 배가 훨씬 넘는 사건입니다. 이 정도 사건의 트라우마를 받았다면 한국인들은 지금까지 6.25 이후에 제정신으로 살았을까요? 제정신이 아니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대는 그거를 직접 겪은 세대들이 전혀 아니세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할아버지,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세대들은 또 그 더 증조 할아버지 세대, 그걸 온몸으로 겪어내야 됐던 사람들이 구성했던 사회와 그들이 만들어갔던 사회는 정상적이었을까? 비정상적이었을까?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영역이에요. 그래서 남한은 1954년도인가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민소득 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전 세계에서 꼴찌로 평가되었던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 아프리카 나라도 그거보다 더 높게 나왔을 거예요.
전 인류 중에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간단히 표현. 1954년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26,000불 시대를 그냥 살고 계셔서 원래 우리나라가 잘 살았던 나라로 더 잘 살지 못해서 답답한 나라라고 생각들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니까. 그런데 67달러에서부터 시작한 게 이제 올해 환율에 따라서 3만 불이 될 것 같은데 3만 불까지 올랐어요. 근데 이렇게 빠른 경제 성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이 미친 듯이 일을 해요. 이게 적당히 일을 해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우리는 그게 이미 이 상태에서 사는 게 익숙해져 있어서 그냥 다른 나라도 이렇게 살려니 하고 살지만 다른 나라 젊은이들은 우리처럼 고생하지 않고 살까? 대학 입시 갖고 그날이 칠까? 왜 똑같은 일 앞에서 이렇게 한쪽은 난리를 치고 있고 다른 쪽은 그냥 적당히 설렁설렁들 사회를 구성하면서도 사회가 사람 살만한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을까? 나만이 이런 지경에 있을 때 물론 우리는 긍정적 발전을 한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힘든 점도 있었지만 북한은 나만이 경제적 기적을 이루는 동안 정치적 기적을 이뤘어요.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최고 상태의 종교화된 정치 이념을 만들어놨고 그 이념을 종교화시켜서 숭배를 했고 그리고 자기들의 신 교주와 같은 사람이 3대째 지금 지도자로 있는 왕조 시대에도 쉽게 볼 수 없는 현상을 지금 북한이 만들고 있어요. 왜 저러는 걸까요? 하나님 표현하면 트라우마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남한보다 인구가 2분의 1도 안 됐던 나라가 남한보다 2배 이상 죽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북한에서는 자기 가족 중에 전쟁을 통해서 자기 가족 중에 폭격에 의해서든 뭐든 죽음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가정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발표했던 친구가 그랬죠. 북한에서 잠깐 나갔어요.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자기 주변에 자기 가족 안에 6.25 때 죽은 가족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게 북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예를 들어 북한에서 아주 강력한 반미 의식을 갖고 있을 때 그 의식의 근원은 교육 때문에 그런 게 1차적으로 아니다. 어디서부터 나온 거야? 자기 가족사로부터 나온 거야. 무엇보다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조금 더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북한 사람들의 심리적 특징이라고 우리가 오늘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분들의 심리적인 특징이 사실은 남한 사람들의 심리적 특징과 어떨까? 사실은 거의 유사해요. 왜냐하면 해방되는 그 시점까지는 어땠어? 남북한이 그냥 하나의 나라였어. 다 이북에서든 이남에서든 평양 가서 공부하고 서울 가서 공부하고 다 인구 이동이 너무나 그냥 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덜커덕 갈라진 거고. 물론 6.25라고 하는 자기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어느 시점이 한 기간 동안은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본인의 출신 지역에 따라 그냥 갈라진 거였죠. 내가 굉장한 사상적 선택을 해야 될 입장의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몇 가지 이야기들은 이것이 꼭 북한 사람만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북한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더 특징 있게 보여지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
제일 첫 번째로 북한에서의 모든 이 행동은 반드시 공적인 가치와 명분을 붙이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 걸 안 하지만 옛날에는 북한에서 내려오신 사람들을 우리가 귀순용사라고, 여러분은 아마 그런 경험들 없었을 거야. 공설운동장이라고 하는데 다 같이 모여서요, 환영대회 같은 거 있어요. 꽃다발 건네주고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노래하고 그 사람이 열렬하게 반공 연설해야 되고 했던 귀순용사 환영대회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뭐 2, 3년에 한 명꼴로 나타날까 말까 그냥 드물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럴 때 그분들은 이제 그런 문화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지금부터 한 15년 전까지는 기자회견 형태로 계속 있어야 합니다. 모든 탈북자들은 반드시 기자회견을 하도록 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기자회견을 하는 시간에 이분들이 자기가 왜 남한에 내려왔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물론 매우 공식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이분들이 얘기하신 이유는 매우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의심, 북한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아주 부정적인 것에 대한 발견, 하지만 그런 실제로 그랬던 분들도 있지만 한 그 중에 반 정도는 예를 들면 매우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내려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도 자신들의 모든 행동을 공적으로 설명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속사정을 할 때는 저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런데 나중에 좀 더 들여다보니까 이분들은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왜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 북한은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반드시 공적인 명분을 붙여야 된다고 교육받은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그냥 그러고 싶어서, 또는 나의 개인적 이익 때문에 내가 그런 행동을 선택했다. 뭐 어때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말은 북한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뭐죠?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에다 플러스 뭐 삶의 의미 뭐 이런 걸 이제 붙이는 거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일을 했다고 돈을 더 버나요? 못 버나요? 못 벌어요. 그거는 자본주의적 요소가 들어갑니다. 돈을 더 벌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한 인간을 개인적인 이익을 증가시켜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명분이에요. 너의 젊음을 사회주의 조국 건설에 바치는 게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도리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여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이 국가 운영과 정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선전, 선동 부분이겠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선전부라고 하는 데가 김정일도 초창기에 그 위치에서 역할합니까?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끊임없이 구호가 난무하는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제에게 무자비한 증거를, 예를 들면 저런 게 구호거든. 근데 왜 저런 구호들이 끊임없이 나? 모든 건물마다 큰 글씨의 구호들이 다 붙어있고 실내 외 모두. 왜 그럴까? 사회가 그것이 명분으로 돌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 교회하고도 좀 비슷해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건 내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이익일 것 같아서 이런 얘기 하나? 절대로 안 하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고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걸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한다고
모든 것에 명분이 붙잖아요. 근데 그 명분과 명분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되면 언제 하나님이 그거 좋다고 했냐? 하나님은 이거 좋다고 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북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두 번째는 명분은 앞세웠는데 문제는 고난의 행군 시기를 통해서 북한의 경제가 붕괴하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배급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돼야만 하는데 배급 시스템이 무너지게 됐어요. 공산주의의 가장 중요한 볼까요? 원칙은 능력껏 일을 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 상태의 국가와 사회 상태잖아요. 자기 능력껏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자기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 근데 이것이 모든 인류가 꿈꿨고 사실 초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인간은 죄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되기 일 수 있는 방법이 결국 신앙적으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면 자기가 가장 큰 기여를 하고도 가장 적은 것을 가져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공산주의 체제에선 그게 불가능하니까 무엇이 동원될 수밖에 없어요? 폭력과 강제가 동원돼요. 왜 모든 공산주의 국가는 독재 체제가 되고 비밀 경찰 제도가 극도로 발달할 수밖에 없을까? 이유는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강제시킬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인류의 천국 국가를 만들겠다는 꿈 하에 인류의 지옥 국가를 만든 이유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그들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명분과 구호를 외치는데 모든 배급 시스템이 무너졌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 이제는 자기 능력껏 먹고 살아야만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장마당에 가갖고 물건 파고 사는 게 다 불법인데도 그거 안 하면 식구들이 다 굶어 죽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당 대회에 나가서는 외치고 집에 갈 때는 장마당 들려서 자기 거 챙겨서 집으로 가야만 하는 이중적인 것이 강해서 매우 발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겉마음과 속으로 나타내는 것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다는 걸 또 서로가 알아. 구호를 외치는 앞에서 누가 하나가 구호를 외치고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따라서 외칠 때 이 따라서 외치는 사람은 앞에서 저 사람이 외쳐도 제가 진짜 공산주의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의심해요. 또 거꾸로 선창하는 사람은 수만 명이 같이 따라 외쳐도 이 중에서 얼마나 진정으로 공산주의자일까 의심해요. 피차 의심하는 사회가 된 거야 이제. 그러면서 북한은 극단적인 흑백 논리와 경직된 사고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남한 사회도 끊임없이 우리가 문제라고 제기하는 게 뭐냐면 너무 흑백 논리적인 사회 의식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를 양극화라고 보는데 이 양극화라는 게 흑백 논리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거 아니면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어중간이 걸쳐있는 걸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흑백 논리적으로 따지지 말고 이 세상은 검은 것부터 흰 것까지의 끝없는 스펙트럼으로 존재하고 있고 회색 영역이 인정돼야 된다는 걸 자꾸 강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닌데
북한에서 김일성 장군이 99.99%는 아주 위대했는데 0.001%의 오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인간이 99.99%의 훌륭한 점이 있었다면 이거는 성인 중에 성인일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북한에서는 어떻게 될까? 그런 얘기하는 순간 그야말로 삼족이 멸함을 당할 거예요. 왜? 0.01%의 오류가 있을 수가 없는 문제인데 그걸 오류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 극단적 흑백 논리가 작동합니다. 타협과 조정에 있어서도 북한식 사고에서는 밀리면 안 된다는 기싸움의 인식이 매우 강합니다. 핵 문제와 같은 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합리적 사고와 북한의 논리는 다르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사실은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그러면 북한에서는 타협이란 건 없냐? 아니요. 그렇진 전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대학생들 많은데 시험을 2개 과목 시험 치다가 한 과목에 집중하려다 어떻게 잘못해갖고 다른 과목 준비를 못하고 시험을 엉망으로 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기에는 교수님의 결정에 순명해야지. D를 주셔도 할 말 없고 F 안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저기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D를 시작할 수 있나요? 이번 스승의 날에 제가 내가 교수님께서 꼭 필요로 하시는 무언가를 준비해드려서 제 학점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나. 근데 북한에서는 대학생들이 교수님한테 예를 들면 시골 내려가서 챙겨온 이 식량 같은 것들을 갖고 찾아가 뵙고 인사하고 제가 왜 이 과목 공부를 제대로 못했는데 학점은 좀 높을 필요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딜이 비교적 흔한 사회입니다.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볼 때 어떤 영역에서는 딜이라는 게 존재치를 않는데 어떤 영역에서는 너무 흔히 타협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관찰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힘이 주는 이건 사실은 미개 국가들은 어디나 다 이렇죠. 그런데 북한은 국민들의 사회의식이나 시민의식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어떠한 발전도 이루어지지 못한 사회다 보니까 북한도 헌법도 있고요, 형법도 있고 상법도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은 윗선과 개인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만 작동해요. 일이 터지면 제일 먼저 내가 흥근을 댈 수 있는 최고위직인 누군가가 북한에서는 중요합니다. 남한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죠. 과거에는 아주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비교적 법치 사회로 많이 이동해왔어요. 이제는 옛날로 치면은 거의 80% 이상이 법치국가처럼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도 물론 부족한 부분이 많죠, 우리 사회에서. 근데 북한은 이런 면에 있어서 그래서 누가 힘 있는 사람인가? 이게 북한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이슈입니다. 물론 사람 사는 데는 다 그래요. 안 그런 건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어린 아이들 때부터 너무 민감하게 파악해야지만 된다는 조직적 훈련을 받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아요. 근데 북한은 누가 실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예민성을 어릴 때부터 갖게 합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그러는 그래서 옛날에는요, 요새는 그게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한동안은 탈북자분들이 남한에서 구청 찾아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구청을 절대로 찾아가지 않고 무조건 통일부에 찾아와서 통일부 장관 면담 요청했었어요. 뭐 통일부에서 이거는 장관 만나서 될 일이 아니고 장관 할 수도 없다. 이거는 동사무소 가시거나 구청 가셔서 해결할 문제다. 무슨 소리냐, 나 장관 만나야겠다. 요새는 없어졌죠. 근데 요새도 통일부 가면은 이렇게 뭐 그런 거 요구하시는 분들이 가끔 등장하십니다. 왜? 남한의 문제를 북한식으로 해결하시려고 했던 시도들을 한 거예요. 그분들 방법에는, 생각에는 그 방법이 맞다고 들었던 거예요. 그 시절에. 왜? 그것보다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들의 제일 큰 특징은 위에서 시킨 것만 해야 한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서 내가 자발적으로 무언가 결정하고 한다. 그러면은 그 결과가 좋았던 나빴던 그거는 다 위험해지는데, 특별히 결과가 나빴다 하면 무한 책임으로 큰 그야말로 고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시키지 않는 일 이외에는 하면 안 돼요. 근데 거꾸로 시킨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 이건 내 책임이 아니고 시킨 사람이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되놓으니까 굉장히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측면을 갖게 돼요. 사실은 북한에서는 끊임없이 교육받은 게 수령과 당한테 의지하라고 교육시켜요. 그러니까 네가 판단, 뇌 가운데서도 가장 중앙에 있는 뇌수는 수령이에요. 수령이 당을 통해서 지시한 내용만 목숨 걸고 따르면 된다고 교육을 받아왔는데, 그걸 가지고 스스로 무언가를 하라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오신 우리 탈북자분들이 남한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힘들어하는 것이, 정부에서 무언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를 가이드를 안 주고, 자 이제 집은 들여왔으니까 이제부터 스스로 직장도 구하시고 열심히 사세요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하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을 하면은 안 되는 곳에서 살다가 전적으로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렸다라는 것으로 요구받는 사회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왜 정부가 이런 것도 안 해주고 저런 것도 안 해주냐 얘기를 할 때는 북한식 기준으로는 맞아요. 근데 남한식 기준으로는 정부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해줄 수 있냐. 그거는 당신의 힘으로 해야 된다. 이제 여기에서 많은 충돌들이 그동안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탈북자분들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중국을 거치면서 몇 년씩 있고 또 하나원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먼저 들어왔던 탈북자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굉장히 많이 그런 면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 이제는 훈련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옛날과 같은 아주 양쪽이 당황하는 일들은 이제는 많이 줄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공평한 대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런 의식이 다 줄었는데, 옛날 조선시대 때, 조선말, 한말 때 우리나라를 에서 생활했던 선교사들이나 우리나라를 여행해 있었던 여행가들의 조선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우리가 참 깨닫게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서양인의 눈에서 본 조선 사람들의 모습은 첫째,
집안에 누구 하나 돈이 있거나 부자거나 벼슬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날부터 그 집안에 그야말로 사돈의 팔촌까지 그리고 그 동네의 사람들이 다 그 사람 하나에 매달려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슬길에 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원래가 나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하도 많은 사람들이 매달려서 무언가를 얻어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응을 해줘야 사람 취급을 받고 집안 문중에서 인정을 받고 이거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이 부정부패에 연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 부정부패 이번에 세월호 사건도 결국은 유착이 문제였거든요. 간단히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 세월호 사건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냐? 유착이 문제인 거예요. 감시할 사람들이 물건 실는 사람들과 유착되는 거예요. 이 배를 몰고 나가야 될 사람이 객관적으로 자기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주에게 종교적이었던 또는 무엇으로였던 유착되어 있었던 거예요. 각자가 독립된 의식과 독립된 책임을 갖고 활동하지 않게 되고 세월호 사건과 같은 게 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자기가 대우받는다는 의식보다는 국가든 사회든 알고 있는 고위직 사람이든 무언가에 유착된 다음에 그걸 통해서 나도 대우를 받기 원하는 이 감정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 얘기하다 보니까 어때요? 북한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라 남한 사람들의 의식과 매우 유사하다는 걸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하고 얘기는 그 앞에까지 하는 것으로 일단 좀 할 텐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